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현충일에 전해드리는 뉴스와이드 김명준입니다. 오늘은 제67회 현충일입니다. 지금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요, 이 현충일 추념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가 시작이 되면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의미를 좀 이 하늘도 같이 함께하지 않나, 비가 지금 오는 상황이고요. 현장에서는 지금 식순에 의해서 예포가 발사되는 또 그런 상황이라고 현장 취재 기자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가 시작이 되면 현장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그리고 한 주간의 정치권 전망 네 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아무래도 지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윤석열 대표님 뭐니 해도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민주당의 글쎄 이게 네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자중질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인데 내일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한다고 합니다만 일단은 친문재인계 의원과 친이재명계 친명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지금 서로 내탁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6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으면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부드러워졌겠죠. 아하. 오히려 국민의힘이 시끄러웠겠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기초 광역단체장에서 12대 5 아주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따지는 건 뭐겠어요?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로 새로운 또 대표를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어느 쪽이 하느냐? 이거랑 연결돼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혁신 비대위를 구성하면은 전당대회 룰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열리면은 전당대회에서 된 사람이 앞으로 또 한 2년 후에 또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 또 공천까지도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공천 또 잘하면 또 대권까지 이어지니까 앞으로 미래를 보고 이제 이번에 네 분이 친명, 친문의 갈등이 당장의 싸움이 아니라 미래의 권력을 어느 쪽이 잡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는 우리가 무슨 크게 잘못 있느냐, 우리는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또 친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에 가서 지방선거 엉망으로 망쳐놓은 거 아니냐, 책임져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엄경이 그런 말이 나온다지요. 예,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를 가고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득권은 서로 하나도 안 넣고 챙기려고만 하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의 4년 전 모습. 선거에는 졌는데 밥그릇 갖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 모습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이요, 지방선거에서 지고 나서 일단 현재의 비대위가 총 사퇴를 했어요. 일단 전체적인 진단과 사과는 했는데 그 내용 그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책임 있는 혁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 사회를 맡은 우리 민주당은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께서 드신 회초리를 달게 받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성찰하고 실신하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일단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일단 대체적인 진단은 맞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민심의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 네. 여기까지는 진단을 잘 한 것 같은데 그 이후 상황이 외부에서 보더라도 이거 뭐지 민주당?
진짜로 반성과 쇄신의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지난 주말 내내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내부 상황을 보면서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수원수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이번 이 지금 지방선거에서 참패가 과연 이재명 후보의 출마 하나뿐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선 패배 이후에 당내 강경파들이 주도가 되었던 소위 검수완박의 입법 독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심이 이반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문재인 정부까지 같이 했던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런 민심 이반에 대해서 과연 책임은 그러면 이재명계 혼자만 오롯이 져야 되느냐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 또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 그중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당내 구성원들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탓이라는 자세로 그러니까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지금 친명과 반명의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내전 상황으로 계속 벌어지면 결국은 어떤 꼴이 될까요? 소위 말하는 명락대전 이런 식으로 가면 당의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단계에서는 일종의 개파적 이익을 내려놓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에게 바라는 것이 진정한 혁신과 일종의 비전과 가치의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8월 전당대회를 말 그대로 혁신전대로 만들어 가야 된다. 개파가 향후 2년 뒤에 있을 지금 총선을 노리고 우리 세력을 좀 더 많이 더 진출시키겠다는 그러한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제 이야기가 공자월 맹자월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민주당이 다시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저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뭘까요? 그것이 뭐냐. 지금 이재명 상임 고문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본인이 한판 신은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지금 의원이 이 상황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저는 민주당 내분 자체가 빠르게 수습되면서 소위 말하는 혁신 경쟁으로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의원은 그럼 기회가 없느냐? 저는 앞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 아직 5년 남았습니다. 대통령 5년 선거 뒤에 하거든요. 충분히 기회는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정근 평론가님. 네네. 전당대회 이재명 의원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하. 너무 단언하는 건가요? 네. 자, 왜 없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지난번에 이재명 그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낙선한 후보 시절에 개항을 해 나가냐 안 나가냐 갖고 그렇게 오랫동안 말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대의를 위해서라면 내가 잘못했다. 모든 걸 다 내 책임으로 했다고. 자, 분량 끝내자라고 이야기할 건 먼저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명분을 쌓고 그다음에 이 이재명계를 비판하는 친문계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침묵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당이 분란처럼 여겨지고 있는데도 침묵을 한다는 건 나가겠다는 얘기죠. 나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자신이 지금 사실 이 비주류였어요. 근데 당내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세력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세력화되려면 멀었습니다. 아직 자신의 어떤 주도적인 주류가 되기에는 부족해요. 이것은 공천권이 있어야 됩니다. 공천권을 자기가 갖고 당 대표가 돼야만 2년 동안 이 전체적으로 자기 앞에 줄을 서게 되고 그러면서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기 세력을 획득하게 돼요. 그래요.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자기는 계속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다. 절호의 기회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사실 전반적인 문제 진단은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했잖아요. 민심을 잘 받들지 못했다. 그리고 민심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앞으로 자성하겠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계파마다 진단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친문 의원인 김종민 의원이 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게 이렇게 어떻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참사가 됐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이재명, 송영길 두 분이
한 달 만에 출마한 게 전 결정을 하면 되죠. 저는 이 선거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네. 대통령 선거에 졌으면 적어도 몇 달 네. 자숙하고 성찰하고 그러면서 이 선거의 의미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 졌어요. 근데 그걸 주도했던 두 분이 다시 또 당의 전면에 나선다?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더 큰 심판을 받죠. 저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당 내에서는 저는 조금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던 바가 있었지만 그런 모습들이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하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당에게 옳은 것일까라는 판단 때문에 좀 이제 자제해 왔었는데 네. 그게 조금 후회스럽기도 한 생각은 듭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게 필요할 거고. 직전에 들으신 고민정 의원 얘기는 나 그동안 참았는데 이제 안 참을 거야 이제 그런 거고 김종민 의원 얘기는 김성환 평론가님 아예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의 대패 참패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재명 의원이 좀 대선에 지고 자숙해야 되는데 석 달도 안 돼서 나온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정부가 심판받은 거잖아요. 아하. 친문을 심판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고조 때 할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갈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번 이제 그 당내 갈등을 보면서요. 민주당이 한 10년 집권했다가 만약에 대선 패배했으면 또 이랬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극심한 혼란을 겪었거든요. 2007년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비대위 전문 정당이라는 비아냥 아닌 비아냥 들어가면서 10년을 준비하다가 국정농단 사태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5년 만에 정권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15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이른바 문재인이란 정치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그 정치인을 중심으로 일종의 세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일종의 구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구체제에 대해서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들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섣불리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짧게 권력도 잡았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인터뷰한 걸 보면요. 내가 링에 올라간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롯이 우리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링에 올라갔던 사람 이재명 후보한테도 도덕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만 책임을 묻느냐. 이런 인식들이 지금 깔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여운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문재인 정부 시절 뭐 기득권이든 아니든 간에 집권을 해오고 당을 만들어왔던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이 지금 이제 두 세력이 싸우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건데 좋게 보면 당권 투쟁을 하는 거고요. 나쁘게 보면 내탁 경쟁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당이나 권력은 권력 싸움이거든요. 정당이라는 건 권력 싸움을 통해서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놓고 국민들께서 바라볼 때에는 굉장히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라고 하나의 당으로 볼 때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혁신 경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걸 두고 난 다음에 지금 서로 간에 세력 싸움하는 것만 우리가 지켜보면 굉장히 볼썽사납게 비춰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네. 세력 싸움 좀 하라. 네. 저는 좀 하라는 입장이에요. 좀 하라. 세력 싸움해서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라. 뭐 정정당당하게 룰 만들어가지고 네. 싸우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대신에 국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싸움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놓고 세력 싸움을 해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당을 좀 추스르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앞서 친문계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봤잖아요. 김남국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의 입장을 SNS 통해 좀 볼게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죽이기가 선거 전부터 이 준비가 됐다. 선거 끝나자마자 작전하듯
국회의원 10명 넘는 정도가 일제히 SNS 글을 올리고 기다렸던 듯이 이재명 책임론, 그리고 심지어 선거 당일 날에도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재명 책임론 뒤집어 씌울까 이런 논의를 했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최민희 전 의원은 당이 지금 할 일은 이재명 지키기다. 대장동 관련 억지 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억지 수사를 막자. 윤영걸 대표님 이런 얘기를 친명계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명분이 좀 없는 얘기 아닌가.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개항을 나올 때부터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 진 원인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나간 게 여러 가지,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온 거, 후보 나온 거예요. 이런 게 명분을 많이 흐트러뜨려서 민주당이 진 원인이 하나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논란은 당이 혁신이라든지 이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책임이 누가 있느냐 해서 당 대표를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 대표 나가느냐, 지금 책임을 지느냐, 뭐 이 문제 갖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당 대표를 나간다고 함으로써 지금 당 분란이 저렇게 좀 심해지는 거 아닌가. 저렇게 김남국 의원이나 최민희 전 의원이 하는 거는 이재명 지키기, 뭐 네. 이거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되려면은 정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당 대표 나가는 건 전 상수라고 봐요. 나갈 확률은 막 한 90%가 넘는다고 봐요. 네. 그 넘으면 그게 잘 될까요? 저는 민주당의 선생은 국민의힘이라고 봐요. 국민의힘이 탄핵 전후에서 4연패했거든요. 그때마다 당 친박들이 반성했습니까? 끝까지 권력을 들고 있었어요. 그 2017년에는 선거 대선 지자마자 홍준표 후보가 당 대표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황교안, 그분이 또 당 대표했잖아요. 자유한국당인가요? 뭐 그 자유미래당인가요? 그 통합한다고 했는데 네. 그게 성공했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일단 실패한 사람이 당 대표나 권리를 계속 가지면은 저 당은 바뀔 희망이 없는 당이야.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저는 반면교사나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봐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그 선거에 승리한 사람 가만 보세요. 저 김동연 경기지사, 또 전북지사 김관영, 네. 그리고 제주 을에서 된 김한규, 이런 사람들이 이념에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중도적인 성격이 강하고 비운동권이고 또 전문가잖아요.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들은 이념이 강하고 뭐 철험애니 뭐 이런 강경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빨리 변화해야 되는데 저런 친 이명계 인사들의 저 과잉 보호가 오히려 당의 발전을 막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의원총회가 이제 민주당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아마 여기서도 난상 토론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지금 여기서 일단은 뭐 혁신적 비대위를 만드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졌대요. 그런데 뭐 혁신적 비대위도 글쎄요, 표현은 그럴싸합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비대위에 선수별, 그러니까 뭐 초선, 재선, 3선 이렇게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별 대표위원을 포함하는 걸 검토한대요. 이거 참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선수 대표를 지금 안배를 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당내가 분란스러운 상황이니까 당내 구성원들의 각 세대를 대표하는 대표들을 비대위에 넣어서 뭔가 당내 합을 깨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비상적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만, 네. 그것도 좋은 수일 수 있을 것이죠. 좋은 뭐 수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과연 각 그 초선과 재선, 3선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뭐 선수라고 해서 똑같은 의견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 대표 선수를 뽑아내는 것 자체가 개파가 또 이해관계에 부딪혀서 상당한 또 충돌이 예고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가장 큰 변수가 저는 결국 이재명 의원의 전대 출마 여부인데, 아까 말씀하신 뭐 두 분께서는 거의 뭐 100%, 90% 말씀을 하시는입니다만 바로 이렇게 세간이 이렇게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때 만약에 반전의 결정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민주당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진짜 전격적으로 터닝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네. 한다면 이재명 의원의 정말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말이죠.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 중에 낙선한 분이 3분 계세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첫 번째 꼽히잖아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92년도에 낙선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계 은퇴 선언하고 2년간 영국 갔습니다. 영국 가서 한동안 상당히 자숙과 반성의 모드를 보이다가 이제 돌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동영 의원이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있었죠. 정동영 후보는 2007년도 대선 패배하고 나서 물론 2008년도에 총선에 출마했습니다만 그때는 강남에 당에서 진짜 일종의 차출 형식으로 갔던 것이고 그 뒤에 미국으로 갔다가 바로 있었던 이 전주에 있었던 보궐선거에 무리하게 탈당까지 하면서 놓아서 결국 자신의 정식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2012년도 대선에서 패배했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13년도에 당시 당내의 전당대에 출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전당대에 도전한 건 2015년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2년 정도의 그 공백을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 2년 정도의 공백을 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고 네. 이렇게 상당히 자신의 정치적 조급증에 의해서 도전했던 사람은 실패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나름대로 지금 이재명 고문이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만약에 이재명 고문이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본인뿐만 아니라 당 전체를 사법 리스크에 내맡기는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재명 고문이 앞으로 충분한 기회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아주 본인이 결단을 통해서 이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것도 또 다른 큰 정치인으로 가는 중요한 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평론가님께 그거 좀 여쭤볼게요. 그 새로 혁신 비대위원장이 또 누가 될지도 관심이 있어요. 뭐 언론에서는 뭐 벌써 한 3명 거론되는 것 같아요. 문희상 전 의장, 유인태 전 사무총장, 그리고 언론에서 일부러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쓴소리로 대명사 이상민 의원까지 넣었어요. 좀 뭐 이 거론되는 분들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3분 다 안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너무 단언한 것 같은데 맨날 계속 아까부터. 네. 자, 이유는 이거죠. 지금 언론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파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아예 점점 세팅해 가요. 상을,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을.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선수별 비대위원, 뭐 이 안. 이런 그 선수별 비대위원을 만들어 놓는데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갈까요? 아무도 안 갈 겁니다. 왜? 그건 거의 그 봉숭아학당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건 2개월이라도 자기가 정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한 비대위원장들 보세요. 2016년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문재인 전 당대표가 엄청나게 전권을 실어줬어요. 전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성공을 했어요. 총선에. 네? 근데 전권이 없는 비대위원장이 2개월 동안 그냥 시달리다가 만다? 이거 불가능해요. 근데 이미 자기가 사람들을 어떻게 갖고 와서 또는 외부에서 갖고 와서 중립적인 사람들로 해서 내 말 들어. 이제부터 어떠한 당권 후보들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면 또 모를까. 옛날에 문희상 그 비대위원장 이렇게 했잖아요. 작두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얘기한 뭐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내가 포청천이 돼서 작두를 휘두를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2개월 동안 지금부터 싸우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거의 저는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고요. 이러다가 어쨌든 외부에서 영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부 인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해 주셨어요.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께는 이제 그거 좀 여쭤볼게요. 혹시 얘기 듣다가 이 국립서울현충원 상황이 좀 연결이 되면 현장 연결할게요. 그거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런 가운데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행보가 지금 눈에 도드라지더라고요. 지금 SNS에 자기 일정 쫙 공개해놓고 누구 만난다, 어디 간다 다 하고 그리고 내일은 양산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난다는 거예요. 혹시 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참 박 전 의원의 경우에는요. 정말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70대 후반이시죠? 연세가. 80 정도. 그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아직도 이렇게 SNS 활동 열심히 하고 뭐 이걸 이제 꼭 정치적인 어떤 거를 나의 뭔가의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러는 거라고 보기는 저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정치를 계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과 욕심은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다 평가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뭔가 중책을 맡아가지고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기보다는 당에 좀 쓴소리를 하면서 민주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오히려 정치를 하겠다고 중심으로 들어오면 더 많은 명예가 더 많이 훼손되거나 더 많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만 그럴까요? 덧붙이면 네네. 아까 친명, 친문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해 보이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나 금배지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저 호남계. 이번에 호남에 광주 특히 최저 투표율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그것은 호남계 의원들한테는 지금 적신호거든요. 자신들이 어떻게 될까? 그 걱정부터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586 의원들. 일단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86 용태론 얘기해서 큰 파장이 일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다음에는 586이 용태될까? 586 의원들 지금 또 걱정될 겁니다. 네. 이들을 사실 딱 들어오는 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호남계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그러면 중심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사실 아니 전직 국정원장이 전 대통령 만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언론에 흘린다? 이건 다분히 메시지. 내가 아직 호남계에서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 하고 지금 민주당에 보내는 메시지다. 하지만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러나 이제는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프레쉬한 거예요. 새로운 어떤 정치예요. 새로운 어떤 수혈이 필요해요. 이렇게 올드보이들의 귀환을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네. 현장 연결 좀 해볼까요? 국립서울혈충원 좀 연결해서 추념식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요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있고요. 내용은 같습니다. 지금 2022년 6월 6일 대통령 나라를 위해 윤석열, 희생하신 분들의 또 자녀분들, 유공자분들의 황성철님에게 수여됩니다. 또 노력과 또 헌신을 기리는 증서를 수여를 했습니다. 잠시 뒤면 윤석열 대통령이 유족께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추념사를 할 인사드리겠습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국민 인사. 여러분과 또 같이 인사를 하고 있고요. 바로 국가유공자와 유족께서는 보시는 것처럼 비가 자리로 내리는 돌아가 주시길 굽은 바랍니다. 날씨지만 또 그날의 의미를 다음은 되새기면서 대통령께서 호국 영령들을 제67회 또 현충일 추념사를 기리면서 하시겠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앞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추념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40만 보훈 가족과 국가 유공자 여러분, 제67회 현충일을 맞았습니다. 이곳 국립현충원에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 선열과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가족 잃은 아픔을 간직해 오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목숨보다도 뜨거운 용기에 우리들이 온전히 보답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 더욱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1월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순직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 심정민 소령, 평택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송탄 소방서 119 구조대 고 이형석 소방정,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 대만 해역에서 실종 선박을 수색하고 복귀하다가 추락사고로 순직한 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고 정두환 경감, 고 황현준 경사, 고 차주일 경사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웅들이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모든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나라의 국민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정성껏 예우해 왔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꿈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후손들에게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가꾸고 물려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가슴에도 자부심과 긍지를 꽃피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앞 광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를 여러분께 현장 생중계 연결해 드렸습니다. 영웅들의 용기를 영웅을 돌보는 게 국가의 책무다. 이런 말로 호국 영령과 그 유가족을 위로하고 기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종합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정치권 이제 전망해 보면서
민주당 상황을 좀 이 말씀을 해드렸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나온 김에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 이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지금 시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뭐 사실 사회적 문제까지 되고 있어요. 윤영걸 대표님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뭐 입장을 좀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네. 뭐 측근들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좀 과격한 시위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뭐 아직 어떻게 대변인하고 대화하면서 얘기를 할지 뭐 공식적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뜻을 좀 밝혔다고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바람직한 거 아니냐. 전직 대통령한테 대한 예우 그리고 또 너무 좀 과격한 욕설, 모욕, 협박, 뭐 확성기 들고 너무 심한 거 이거는 좀 뭐 제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죠. 물론 뭐 저렇게 과격한 시위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좀 자초한 측면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거, 잘못한 거 저 세 가지만 뽑으란 뭐냐? 진영 논리를 극대화시켰어요. 너무 양쪽 싸움을 많이 붙여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잘못한 거,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 양쪽으로 갈라놓은 거. 세 번째는 쇼를 너무 많이 한 거죠.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정말 경제 논리로 안 풀고 쇼로 하다가 부동산이고 뭐고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비판받을 측면이 있지만 전직 대통령도 좀 편안하게 노후를 좀 보내는 그런 뭐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좀 성숙도가 좀 이런 계기로 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시위를 좀 자제하는 대통령이 좀 강조하고 또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하고 전직 대통령 사저 방문도 좀 추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좀 그런 거는 저는 국민 통합이나 뭐 전직 대통령 예우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난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퇴임 후에 낙향해서 참 비극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양산 가셨는데 그래도 공과를 막론하고 공은 또 평가해주고 또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또 권리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해 있는 양산의 평산마을 그곳의 상황이 어떤지 영상 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네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는 바로 조사받고 징역하죠? 문재인 간첩! 정말 국민이고 비판 안 주고 니한테 비판하면 국민이 니 앞에 심어놓은 상처가 사과해! 나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것을 그동안 이 가슴속에 멍들었던 것들을 바람은 단두대에 세워갖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짐작하셨겠지만 이 화면상에 B 처리된 이곳은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 없을 정도 욕설 구간입니다. 일단 뭐 앞서 또 저희가 화면은 뿌옇게 처리했습니다만 저승사자 뭐 복장도 하고 있고 차재원 교수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물론 고통 속에 지금 지내고 있겠습니다만 언론들 기사를 보니까 주변 분들, 마을 분들의 피해도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통도사를 가면요. 통도사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보면 넓은 평야가 펼쳐지는데 그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작년 가을에 한번 가봤더만 네네. 거기가 지금 많은 이 카페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마운틴 뷰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치산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에 이 카페들이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조용히 그러니까 차 한 잔을 들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명상에 잠기는 네. 뭐 그런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금 느닷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고성을 지르고 욕까지 하고 또 뭐 밤에도 시위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억하심정은 뭐 갖고 있을지 몰라도 저는 뭐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그러니까 애둘러서 표현했다는 그 자체는 저는 뭐 바람직한 코멘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소위 말하는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신보다 앞서 그러니까 재임했던 대통령이 퇴임해서 편안한 노후를 변하지 못하고 저렇게 여러 가지 시비에 시달린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가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훗날의 동병상련 같은 것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본인도 만약에 퇴임하고 나서 정치적 반대자들이 몰려와서 저런 식의 정치 문화가 형성된다고 한다면 그게 상당히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결국 통합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라는 분이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시위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뜬금없다. 왜 그렇게 하느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한 일 아니냐. 대통령이 나서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고 국민적 통합 차원에서도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사실 오늘 뭐 이제 모 언론에 앞서 우리 윤영걸 대표님 말씀처럼 공식 입장은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낼지는 뭐 고민 중이라는데 참모들과 얘기 중에 이거 좀 시위 자제했으면 한다라는 말이 이제 전해진 건데 근데 이를 두고 사실 지금 야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진중권 전 교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 방치하면 5년 뒤에 똑같이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저는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에 대해서 미리 전제를 해야 될 게 지금의 시위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다. 시위 방식도 저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스코키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스코키 마을이 있습니다. 1977년인데 그 스코키 마을은 유럽에서 박해를 받던 특히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거기에 신나치주의자들이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진정을 해서 일리노이 주 법원이 금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나치주의자들이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하라고 합니다. 하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의 이 신나치 그 깃발의 표현을 막는 것이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 법원이 그렇게 된 다음에 도리어 신나치주의자들이 물론 저기는 못했어요. 그 시위를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저는 거꾸로 다시 되돌아서 여기를 보면 지금 그것을 계속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묻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이 사택에서 2개월간 시위를 벌였던 건 왜 그러면 그걸 막지 않았나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때도 시끄럽고 주민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범죄자였으니까 나쁜 사람이었으니까 시위를 벌여도 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잘했으니까 시위를 벌이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든 표현의 자유는 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삶을 방해할 정도로 그리고 누구나 들어서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표현들이 너무 거치게 나오고 그럼 그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더라도 문제는 아예 시위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표현의 자유에 걸린다. 위배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 상황을 보면서 많이들 이제 우려하는 게 단순히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 몰려가 보수 성향, 반대 성향을 가진 유튜버들이 이 확성기 틀어놓고 시위하는 차원이 아니라 일각에서는 글쎄 그런 분석이 일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0.73%포인트 차 대선에 계속된 이어지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 한 크게 두 가지 논리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런 시위 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얘기를 풀 때. 진영 논리에 기초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반대 또 거부감을 가졌던 분들이 있어서 저렇게 가가지고 시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논리로 하나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저에 가가지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부류로 저는 분류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가서 계속 모욕을 주면서 욕하잖아요. 너 나와라, 사과해라. 막 쌍욕을 막 하면서 욕설을 해가면서 그렇게 시위하는 것을 이게 이념의 잣대로 이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과연. 저는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진영 논리다, 누구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치환해 버리면은 앞으로 뭐 하다못해 무슨 기관장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간에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정치를 하며 정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저렇게 해도 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가 저런 증오의 표현과 이런 것들은 모욕적인 표현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둘째로는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앞서 이종근 평론가께서 지적하시는 거에 저는 일면 동의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법적 대응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법적 대응 빨리 절차 진행해서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그냥 와서 시위한다는 이유만으로 하지 마, 여기는 못하는 구역이야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이게 하나의 또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대통령실 주변도 그럼 풀어줘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절차를 빨리 밟아나가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뭐 집회 시위 자유를 넘어서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위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 판단을 우리 각각의 개인의 시선에만 맡길 부분이 아니고 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선례를 남겨주면 그 다음에는 막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허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의 합의는 우리 사회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씁쓸합니다. 어쨌든 씁쓸한 지금 우리 정치사의 한 단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민의힘 얘기해 볼게요. 윤영걸 대표님, 지금 제일 국민의힘에서 글쎄요, 기분이 상당히 좋은 인물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2연승으로 이끈 이준석 대표인데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까지 갔어요. 네. 일각에서는 야 너무 거침없는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침없는 행보죠. 지금 뭐 바로 우크라이나 갔죠. 뭐 간 거는 뭐 저는 나쁘게는 안 봅니다만은 여야 의원들이 좀 같이 갔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승리에 지금 대통령 선거도 승리한 주역이고 이번 지방선거도 승리한 당대표로서 상당히 주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외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백척간두에 좀 섰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지금 24일 날 윤리위원회 회부됩니다. 거기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그 상납 시비와 의혹, 또 네. 무마 의혹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뭐 진상은 뭐 알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결정에 따라서 자칫하면은 뭐 당원권 정지나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또 당 대표 자격이 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혁신이라는 걸 좀 띄웠어요. 네. 그래서 이 윤 핵관, 윤 대통령의 측근들하고 또 이준석 대표하고 또 새로 당에 들어온 이번에 분당갑에서 승리한 안철수 의원 이렇게 해서 차기 당권을 놓고 상당한 또 갈등, 마찰 뭐 이거는 앞으로 2년간은 또 총선 전에는 보궐선거 빼놓고 선거가 없으니까 그 전에 뭐 치열한 경쟁이 이제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언론 인터뷰 통해서 자신은 지금 일단은 당대표 임기는 꼭 채우겠다. 뭐 네. 조기 사퇴는 네, 없다라고 단언했고 선을 그었고 내년에 당권 재도전 가능성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건 별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자기가 상계동에서 국회의원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면 나설 수도 있다. 뭐 그런 뉘앙스를 또 풍겼어요. 뭐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이번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지금 혁신을 띄우고 하는 모습들은 보면서 느낀 장면, 아 역시 젊은 사람들은 다르구나. 정치적 순발력과 창의력이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혁신을 띄워야 될 대상은 사실은 민주당이었잖아요. 민주당보다 앞서서 저런 걸 띄우는 것 자체가 아 당이 대선에 이기고 지방선거에 승리하고 여당이 됐기 때문에 와 이제 압승했기 때문에 상당히 느슨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잖아요. 또 자칫하면 독주에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마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기 전당대 해설이라든지 본인의 뭐 당 징계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뭐랄까 당 장악력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일단 뭡니까 이 정부 여당이 됐잖아요. 여당이 됐다고 한다면 나름대로는 모든 것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인적 통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윤핵관으로 대변되는 그런 당내 특정 세력 개파가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당이 자칫 사당화 논란으로 갈 수 있고 이것이 이 또 다른 당의 하나의 그 또 패착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차원에서 아마 이 그 제동용으로 그런 혁신을 띄웠다는 부분 정말 잘한 것 같고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간 그 부분도 앞서 뭐 여야 의원들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스탠스가 아주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에 소위 말하는 서방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가치로 해서 지금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나 곧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 재건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을 때 대한민국은 가면 무슨 명분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못하는 일을 정당 차원에서 그것도 여당 대표가 가서 내밀하게 뭔가를 한다는 그 자체는 정말 정치적 순발력이다. 정말 정치적 창의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단 하나 앞으로 징계위가 어떻게 될지 그게 네. 아마 가장 큰 그러니까 관건입니다. 그게 제일 변수예요. 그런데 일단 그 징계위는 뭐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아마 지금 예견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종근 평론가님. 네. 내년 당 대표 임기까지 채우겠대요. 그런데 큰 선거는 없어요. 앞서 우리 윤영걸 대표님 말씀처럼 큰 선거는 없어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어떻게 보면 여당의 당대표로 뒷받침하려면 대선과 지방선거 2연승 이끈 수장이긴 하지만 네. 근데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고민될 거 아니에요. 고민되는 지점이긴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위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가 윤핵관이라는 말을 굉장히 호감이 가나요? 비호감인가요? 조금 부정적이 강하죠. 부정적이 네. 강하죠. 물론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의미로 윤핵관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이 이미지가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사실은 윤핵관이 나오게 된 동기가 당대표 입에서 나왔어요.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으로부터 전화 온다 뭐 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대단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윤핵관을 비롯한 또 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당내 세력이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어요. 왜냐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긴 당대표예요. 아하. 선거에 졌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3승이에요. 재보궐 그다음에 대선 그다음에 그러네요. 지선까지. 아. 이 재보궐이 굉장히 큰 선거였거든요. 그러네요. 서울, 부산 여기서 졌으면 흐름을 바꿨잖아요. 여기서 맞아. 졌으면 대선도 없고 그래. 지선도 없어요. 아하. 이 세 가지 선거를 결과적으로 이긴 당대표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다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이 윤리위인데 윤리위도 지금 사전에 어떤 증거가 있고 또는 수사가 나와서 수사의 기록이 뭐 공개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애매한 상태입니다. 인위적으로 나서거나 세를 형성하거나 SNS 같은 걸 통해서 압박을 넣거나 불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직 내년 6월이에요. 내년 6월 이후에 공천권을 가져도 돼요. 그때까지는 또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려간다고 쳤을 때도 남은 임기가 민주당이랑은 달라요. 국내힘 당원 당규는 내년 6월까지밖에 임기가 없어요. 그럼 내년 6월에 또다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불편한 동거 그다음에 과도기 이런 것으로서 내년 6월까지를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님, 뭐 지금 윤핵관 얘기 나왔습니다만 사실 윤석열계 의원들은 앞으로 경쟁에 불가피할 것 같다는 게 언론들의 대책인 시각 같아요. 그런데 큰 선거는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1년 정도 당대표로 있으면서 뭔가 윤석열 정부 전체적인 이미지에 득과 실은 윤석열계 의원들이 좀 꼽아볼 것 같은데요. 근데 그동안은 좀 득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당대표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네네. 저런 당대표가 살아남아 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왜냐하면 대선 때 대선 후보하고 그냥 바로 맞부딪히고 싸웠잖아요. 이 같이 죽자는 얘기처럼 보였던 측면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그냥 품어 안고 그냥 끝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의원들이 이제 당대표에서 내려오라고 막 끌어내기 직전에 결국은 가가지고 또 국회 가가지고 포옹하는 장면 때문에 결국 봉합이 됐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뭐 대선에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마음속의 앙금은 저는 안 사라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당에서 계속 아래에서부터 커온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당내 일부 세력이 외부에서 데리고 오고 거기에서부터 대통령이 만들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내 세력이라고 마땅히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져서 이른바 친윤계가 만들어졌고 일부 몇 명의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주축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력이 완전히 만들어졌다고 보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계속 뭔가 관계가 안 좋은 이준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표가 있고요. 또 안철수라고 하는 대선 후보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민주당에서 당권 투쟁하고 세력 싸움하는 것처럼 똑같이 국민의 안에서 또 앞으로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봐요. 확실히 세력을 만들어가는 것 과정까지 끊임없이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계속될 거다. 근데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못 믿으니까 이른바 윤핵관을 중심으로 하는 뭐 친윤계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당대표, 우리 쪽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당대표를 내려오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 견제하면서 갈등을 빚는 모습들이 앞으로 상당 기간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어제 SNS에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차기 운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윤영월 대표님, 좋든 싫든 이번에 초호화 캐스팅이다 보니까 대거 그냥 중량급 있는 사람들이 다 원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 안철수 의원 또 총 합해서 4선의 서울시장 된 오세훈 시장 등등등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차기로. 네, 차기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 대표 이준석 대표의 거취가 지금 관심을 끌어오는 거죠. 저는 보수가 정권을 탈환한 거는 두 가지 위대한 선택을 했다고 봐요. 보수에서 30대 당 대표를 뽑아왔어요. 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했던 책임자를 대통령 후보로 영입했어요. 전략적인 선택을 보수가 한 거죠. 지금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당 대표가 가출을 2번이나 했어요. 또 너무 거친 말을 해서 오히려 대권 후보를 막 공격했든지 좀 비난을 살 소지는 많았는데 지금은 어거지로 이겼다고 해서 어거지로 토사구팽, 솥단지 열고서 삶을 때는 아니다. 지금은 정말 경제 어렵잖아요. 정치보다 진짜 경제가 문제예요. 인플레이션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제적인 자원 전쟁이라든지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쏴대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나놓고 선의의 경쟁을 지금 해야 될 때 아닌가. 지금 혁신위도 구성한다고는 하지만은 그것도 자기 세력 키우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좀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더 좀 힘을 좀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분 드릴게요. 차재현 교수님 시간 관계상. 네. 혹시 지방선거 압승을 이 동력으로 후반기 원구성에서 법사위원장 내놔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까? 국민의힘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강하게 요구를 할 것이고요.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은 양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지금 절대 가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가반 의석 가지고 충분히 견제할 수 있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추가 발언 딱 들으면 되겠네요. 한 1분 50초 남았습니다. 50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사위가요. 상대를 향해서 총을 쏘는데 그 안전장치를 누가 풀 거냐. 그 푸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뭔가 할 게 마땅치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일단 법사위 주고 다른 거 받을 거 있는 거 받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다. 그렇게 하면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